안녕하세요. 라디오처럼 듣는 세계적인 운동 정보입니다. 수만 편의 논문을 AI와 분석하고 대신 읽어드립니다. 이제 매일 운동하면서 편하게 듣기만 하세요. 위컴포지션을 할 때 정말 많은 보충제들 앞에서 뭘 골라야 할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죠. 효과가 좋다는 광고는 넘쳐나는데 진짜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건 뭘까요? 이 시간에는 리컴포지션 성공을 위해서 그 과학적으로 검증된 필수 보충제, 또 반대로 목표 달성을 방해할 수 있는 것들을 명확히 구분해서요. 시간과 비용 낭비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왜 많은 분들이 BCAA나 펫버너에 돈을 쓰는지, 그게 왜 문제인지, 그리고 크레아틴과 카페인은 어떻게 써야 제대로 효과를 보는지 그 핵심을 파헤쳐볼 테니 계속 집중해주세요. 근육을 만들면서 동시에 체지방을 줄이는 거, 이게 리컴포지션인데 참 어려운 목표죠. 근육 키우려면 단백질을 체중 1kg당 1.6에서 2.2g까지 먹어야 한다는데 또 살 빼려면 칼로리는 줄여야 하고요. 이 두 가지를 닭가슴살이나 소고기 같은 걸로만 맞추기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자연식품엔 꼭 지방이나 탄수화물이 따라오니까 그 제한된 칼로리 안에서 단백질만 딱 채우기가 어려운 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단백질 보충제가 단순 편의식품 이상인 정밀 도구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일종의 식품 기술 덕분인데 불필요한 탄수화물이나 지방 거의 없이 순수 단백질 위주로 섭취가 가능하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총 칼로리 관리가 훨씬 수월해지고 단백질 목표량 달성도 쉬워지는 거고요. 유청이든 카제인이든 종류 자체보다는 결국은 그 하루 총량을 채우는 게 핵심입니다. 특히 리컴포지션처럼 칼로리 예산이 아주 빠듯할 때는 이게 거의 식단 구성 자체를 가능하게 하는 필수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단순히 그램수 맞추는 것 말고도 다른 장점들이 있겠네요. 예를 들면 단백질 자체가 포만감이 높아서 식욕 조절에 좀 도움이 된다거나 하는 거요. 칼로리 줄일 때 배고픔 참는 게 사실 제일 힘들잖아요. 네, 중요한 부분인데요. 단백질이 탄수화물이나 지방보다 훨씬 포만감이 높아요. 그래서 칼로리 제한할 때 식욕 관리하고 과식 막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또 다른 이점이라면 그 음식 발열 효과, TEF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 몸이 음식을 소화시키고 흡수하고 대사할 때 에너지를 쓰는데 단백질은 그 양이 섭취 칼로리의 한 20에서 30%나 돼요. 탄수화물이 5에서 10%, 지방이 0에서 3%인 거에 비하면 꽤 높은 수치죠. 이것만으로 살이 확 빠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총 에너지 소비량을 조금이라도 늘려주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이 칼로리로 단백질 30g 어떻게 채우지 이 고민하는 거 그 결정피로 줄여주는 효과도 있겠네요. 그냥 쉐이크 한 잔 한 110칼로리에 단백질 25g 이렇게 딱 해결되면 그 정신적 에너지를 운동이나 다른 식단 짜는 데 쓸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 단백질 먹는 타이밍 있잖아요. 예전부터 운동 끝나고 30분, 60분 안에 꼭 먹어야 한다. 기회의 창이다 이런 얘기 많았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 시간 놓치면 근성장 효과가 확 떨어진다고들 했었는데요. 현대 스포츠 과학 연구 결과들을 보면요. 그 기회의 찬 개념은 사실 좀 과장된 면이 있습니다. 근육 성장에 제일 중요한 건 운동 직후 그 짧은 시간이 아니라 하루 동안 먹는 총 단백질 양이에요. 타이밍이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거죠. 운동으로 근육 단백질 합성 늘어나는 효과는 짧게는 24시간, 길게는 48시간 넘게도 가거든요. 창문이라기엔 꽤 넓은 문인 셈이죠. 만약 운동하기 한두 시간 전에 단백질 들어간 식사를 했다면 혈중에 아미노산이 충분히 돌고 있어서 운동 끝나자마자 막 서둘러서 먹을 필요성은 낮아집니다. 그러면 혹시 공복에 운동했을 때는 좀 다른가요? 그때는 바로 먹는 게 좋을 수도 있겠네요. 네, 맞아요. 공복 운동 시에는 예외적으로 운동 끝나고 가능한 빨리 단백질을 먹어주는 게 좋습니다. 근육분에 맞고 회복이랑 합성을 좀 더 빨리 시작하게 도울 수 있으니까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역시 총량 맞추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럼 리컴포지션 관점에서 보면 결국 하루 총 단백질 섭취량을 꾸준히 채우는 게 제일 중요하고 특정 시간에 막 집착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루에 한 4번에서 6번 정도로 나눠서 먹는 게 혈중 아미노산 농도 유지나 포만감 관리 면에서 더 현실적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칼로리 섭취를 줄이다 보면 다량 영양소 말고 미량 영양소, 그러니까 비타민이나 미네랄 섭취량도 같이 줄기 쉽다는 걸 놓치면 안 됩니다. 게다가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분들은 땀으로 손실되는 것도 있고 대사율 자체가 높아서 특정 미량 영양소는 일반인보다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먹는 건 줄고 필요한 건 느니까 결핍 위험이 커지는 거죠.
예를 들어 에너지 대사에 꼭 필요한 비타민 B군 부족하면 피로감 늘고 운동 능력 떨어질 수 있고요. 철분 부족하면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져서 지구력이 감소해요. 비타민 D 부족은 근력이나 면역 기능 약화랑 관련 있고 아연이나 마그네슘 부족하면 회복이 더디거나 잠을 잘 못 잘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도 과유불급은 꼭 기억해야 해요. 특히 비타민 A, D, E, K 같은 지용성 비타민은 너무 많이 먹으면 몸에 쌓여서 독성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리고 비타민 C나 E 같은 항산화 비타민을 너무 고용량으로 먹으면 오히려 운동으로 인한 긍정적인 스트레스 신호를 방해해서 장기적인 훈련 적응에 안 좋을 수 있다는 연구들도 있고요. 미네랄끼리 흡수 경쟁하는 문제도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칼슘 너무 많이 먹으면 철분이나 아연 흡수를 방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보험 목적이라면 대부분 비타민 미네랄이 하루 권장 섭취량, 그 RDA, 100% 내외로 균형 있게 들어간 기본적인 제품이면 충분합니다. 최소주의 접근이 실제적인 이점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나 돈, 그리고 정신적인 에너지를 효과가 좀 불분명한 보충제보다는 질 좋은 음식 구하는 거나 운동 환경 만드는 거, 아니면 필요하면 전문가 코칭 받는 것처럼 진짜 결과 내는 데 쓸 수 있죠. 둘째는 그 결정 피로를 줄여주는 거고요. 수많은 보충제 정보 속에서 고민하는 시간을 줄이고 딱 검증된 핵심 2가지만 관리하면 되니까요. 그 아낀 에너지로 식단 짜고 운동 기록하고 분석하는 뭐랄까 진짜 중요한 큰 돌멩이들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 리컴포지션 성공은 뭐 화려하고 복잡한 보충제 조합에 달린 게 아니고요. 꾸준한 훈련, 목표에 맞는 칼로리와 영양 관리, 충분한 총 단백질 섭취, 그리고 미량 영양소 결핍 안 생기게 하는 거. 이 기본 원칙들을 얼마나 꾸준히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단백질 보충제나 종합 비타민 같은 최소한의 검증된 보충제는 이런 기본 원칙들을 지켜나가는 과정을 효과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거고요. 리컴포지션 할 때 칼로리 제한하면 근력 유지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때 크레아틴이 단순히 근육 키우는 것 이상으로 기존 근력을 딱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중요하죠. 근력이 떨어지면 바로 중량부터 줄게 되고 그게 근육한테는 이제 그만 커도 돼. 이런 신호를 줄 수 있거든요. 크레아틴이 그걸 막아주는 방어선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원리가 뭔가요? 어떻게 막아주는 거죠? 핵심은 이제 ATP-PCR 에너지 시스템인데요. 고강도 운동할 때 우리 몸의 직접 에너지원인 ATP는 진짜 금방 바닥나요. 그렇죠. 힘쓰면 바로 없어지죠. 네, 그때 근육에 저장된 인산 크레아틴, PCR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ADP에 인산기를 아주 빠르게 딱 붙여줘서 ATP를 다시 만들어요. 아, 급속 충전 같은 거네요? 뭐 그런 셈이죠. 마지막 한두 번 정말 힘든 반복을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칼로리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근육을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데 필요한 그 기계적 장력 신호를 계속 보낼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단순히 에너지 공급 문제만은 아닌 것 같기도 한데요. 혹시 근육세포 자체에 다른 영향도 주나요? 아, 네. 또 다른 중요한 기전이 있는데요. 근육세포 안으로 수분을 좀 끌어당겨요. 그래서 세포 부피가 커지는 이른바 세포 팽창 효과가 있습니다. 세포가 빵빵해지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냥 부어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자체가 동화작용, 그러니까 근육 합성 신호를 좀 더 보내고 또 근육 분해는 억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봐요. 일부 연구에서는 뭐 위성세포 활성화나 근액 밀도 증가 가능성도 이야기하는데요. 근액이요. 네, 근육세포 안의 핵인데 이게 늘어나면 장기적으로 근육 성장 잠재력이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더 강도 높은 훈련을 할 수 있게 뒷받침해주고 또 회복이나 성장 과정을 지원하는 뭐 그런 역할입니다. 근데 크레아틴 얘기하면 꼭 나오는 걱정들이 있잖아요. 뭐 신장에 안 좋다거나 탈모 유발한다거나 이런 건 어떻게 봐야 하나요? 그거 정말 흔한 오해인데요. 신장 손상 우려는 대부분 혈중의 크레아티닌 수치가 올라가는 것 때문에 생긴 오해예요. 크레아틴인요. 크레아틴이랑 다른 건가요? 네, 크레아틴 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노폐물인데 크레아틴 섭취하면 당연히 이게 좀 늘어나요. 근데 이건 그냥 대사가 활발해졌다는 신호지 건강한 사람의 신장에 해를 준다는 증거는 거의 없습니다. 관련 연구가 아주 많고요. 탈모는요? 이것도 걱정 많이 하던데요? 탈모 우려는 예전에 딱 한 번 소규모 연구에서 DHT라는 남성 호르몬 수치가 약간 변하는 걸 보고 시작된 건데요. 그 뒤로 나온 후속 연구들, 특히 뭐 2024년에 나온 임상시험 결과를 보면 크레아틴 섭취랑 탈모는 별 관련이 없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주기적으로 끊었다 먹는 사이클, 이것도 필요 없겠네요?
네, 과학적으로는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몸의 수용체 민감도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섭취를 중단하면 체내 생성 능력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럼 어떻게 먹는 게 좋은가요? 포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요. 네, 근육 안에 크레아틴을 최대한 저장하는 게 목표입니다.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로딩이라고 해서 한 5일에서 7일 정도 하루에 20에서 25g씩 많이 먹어서 빨리 채우는 방법이 있고요. 빨리 효과 보고 싶을 때 좋겠네요. 그렇죠. 아니면 그냥 매일 3에서 5g씩 꾸준히 먹는 유지용법도 있어요. 이러면 한 28일, 약 한 달 정도 걸려서 서서히 포화 상태에 도달합니다. 효과는 결국 같으니까 편한 대로 선택하면 됩니다. 사람마다 효과 차이는 좀 있나요? 네, 개인차가 좀 있어요. 원래 근육 내 크레아틴 수치가 낮은 사람이 효과를 더 크게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고기 잘 안 드시는 채식주의자들이 좀 더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기도 하고요. 카페인은 지방을 태운다기보다는 뇌에 작용해서 운동을 돕는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아요. 카페인의 주 역할은 지방 연소나 에너지 직접 공급 이런 거라기보다는 중추신경계를 자극하는 거죠. 뇌를 깨우는 거군요. 네. 구체적으로는 뇌에 있는 아데노신 수용체라는 곳에 카페인이 대신 딱 달라붙어요. 아데노신이 쌓이면 우리가 피로를 느끼는데 카페인이 이걸 방해하는 거죠. 일종의 아데노신 수용체 기량제라고 부릅니다. 피로 신호를 차단한다. 그래서 덜 힘들게 느껴지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가장 큰 효과가 바로 운동자각도, RP라고 하죠. 이게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무게를 들어도 덜 힘든데? 이렇게 느끼게 돼서 정신적으로 한두 번 더 반복할 여력을 만들어주는 거죠. 리컴포지션 상황에서는 이게 어떤 점에서 특히 유리할까요?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아무래도 칼로리를 줄이면 운동하기 힘들잖아요. 심리적으로도 부담되고. 그때 카페인이 이 장벽을 좀 낮춰줘서 훈련 강도를 꾸준히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아, 하기 싫은 마음을 좀 이겨내게 해주는 거군요. 네. 그리고 둘째는 공공성소 같은 거 할 때 에너지가 좀 부족한 상태잖아요. 그때 각성 효과랑 피로 감소 효과로 운동 수행 능력을 좀 더 끌어올릴 수 있죠. 그럼 카페인은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주의할 점 같은 건 없나요? 이건 개인 민감도 차이가 정말 커요. 어떤 사람은 조금만 마셔도 불안하거나 초조해지고 심장이 막 두근거릴 수도 있고요. 맞아요. 저도 커피 잘못 마시면 좀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양을 찾는 게 중요하고요. 가장 조심해야 할 건 역시 수면 방해입니다. 근육 회복이나 성장에 잠이 정말 중요한데 이걸 방해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늦은 오후나 저녁에는 섭취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훈련 스케줄을 잘 고려해야죠. 탈수 얘기도 있던데요. 커피 마시면 화장실 자주 가니까. 그 탈수 유발 우려는 좀 과장된 면이 있어요. 평소에 카페인을 꾸준히 섭취하는 사람이나 운동 중에 물을 충분히 마시면 그 이뇨 효과는 거의 상쇄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카페인은 매일 먹기보다는 필요할 때만 쓰는 게 좋겠네요. 네, 그게 현명한 방법일 수 있어요. 매일 먹으면 내성이 생겨서 효과가 점점 떨어질 수 있거든요. 크레아틴처럼 매일 꾸준히 먹어서 채우는 거랑은 좀 다르게 카페인은 필요할 때 전략적으로 쓰는 심리적 도구로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근지구력 쪽으로 가서 베타알라닌, 시트롤린 이 둘은 좀 더 오래 운동하게, 그러니까 총 훈련 볼륨을 늘리는 데 도움을 준다고요. 맞습니다. 이 둘은 지속성, 그러니까 근지구력을 높여서 세트당 반복 횟수를 늘리거나 세트 수를 더 가져갈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결국 총 훈련량을 늘리는 데 중요하죠. 베타알라닌은 어떻게 작용하는 건가요? 베타알라닌은 몸 안에서 히스티딘이라는 아미노산이랑 결합해서 카르노신이라는 물질을 만들어요. 이 카르노신이 고강도 운동 중에 근육 안에 쌓이는 수소 이온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수소 이온이요? 그게 근육 타는 느낌이랑 관련 있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근육이 산성화되면서 피로를 느끼고 타는 듯한 느낌을 받는데 카르노신이 이걸 완충시켜서 피로를 좀 늦춰주는 거죠. 결과적으로 한두 번 더 반복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것도 크레아틴처럼 꾸준히 먹어서 근육 내 농도를 높여야 효과가 나타나요. 피부 따끔거리는 느낌, 감각 이상이라고 하는데 이건 그냥 일시적이고 무해한 현상입니다. 효과 자체랑은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요. 그냥 베타알라닌 먹었구나 하는 신호 정도죠. 그럼 시트룰린은요? 이건 L-아르기닌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네, L-시트룰린이 체내에서 산화질소, NO라고 하죠 이걸, 만드는데 더 효율적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L-아르기닌은 먹으면 간에서 많이 분해되는데 시트룰린은 그 과정을 좀 우회해서 혈중 아르기닌 농도를 더 효과적으로 높여주거든요.
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산화질소를 더 잘 만든다. 산화질소가 하는 역할은 뭔가요? 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해요. 혈관이 넓어지면 근육으로 가는 혈류량이 늘어나겠죠? 네, 피가 더 잘 통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운동 중에 근육의 산소나 영양소 공급이 더 원활해지고 젖산 같은 피로물질 제거도 더 잘 돼서 근지구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세트 사이 회복도 좀 빨라질 수 있고요. 그럼 베타알라닌이랑 시트룰린은 같이 쓰면 시너지가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베타알라닌은 세포 안에서 산성화되는 걸 막아주고 시트룰린은 세포 밖에서 혈류를 지원해 주니까요. 피로에 대해서 양쪽에서 공격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시중에 파는 부스터, 그러니까 프리워크아웃 제품들이 보통 이런 성분들을 섞어 놓은 거라나요? 고를 때 좀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네, 맞아요. 이런 성분들의 조합인데 가장 주의해야 할 건 독점 블렌드라고 표시된 제품들이에요. 독점 블렌드요? 네, proprietary 블렌드라고 해서 각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정확한 함량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러면 사실 비싸고 효과 좋은 성분은 아주 조금만 넣고 상대적으로 싼 카페인만 잔뜩 넣어서 그냥 각성 효과만 뻥튀기 하는 이른바 페어리 더스팅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이름만 빌려 쓰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성분 함량이 투명하게 다 공개된 제품을 고르는 게 중요합니다. 라벨을 꼼꼼히 봐야 해요. 그럼 이런 부스터를 매일 쓰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일 사용하는 건 별로 권장하고 싶지 않아요. 특히 카페인 때문에 내성이 너무 빨리 생길 수 있고요. 또 이거 없으면 운동 못해 하는 심리적인 의존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게 될 수도 있겠네요. 네, 피곤한데도 억지로 밀어붙이게 될 수 있죠.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런 프리워크아웃 제품은 매일 먹는 보충제라기보다는 정말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오늘 컨디션이 너무 안 좋거나 아니면 정말 중요한 훈련 세션이 있는 날에 비장의 카드처럼 가끔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전략적으로 쓰는 거군요. 네, 그렇게 하면 내성도 안 생기고 필요할 때 효과를 최대로 볼 수 있죠. 사실 가장 좋은 건 궁극적으로는요. 핵심 성분들이 있잖아요. 크레아틴, 카페인, 베타알라닌, 시트룰린 같은 것들을 개별 원료로 사서 직접 조합하는 거예요. 직접 만드는 건가요? 네, 그게 가장 비용 효율적이고 뭐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투명하고 또 내 훈련 목표나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할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힘 키우는 스트렝스 훈련 날에는 카페인을 좀 더 넣고 반복 많이 하는 근비대 훈련 날에는 베타알라닌이나 시트룰린 비율을 높이는 식으로요. 우리 몸이 근육으로 포도당을 흡수하는데 크게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하죠. 하나는 식사 후에 나오는 인슐린을 통하고 다른 하나는 운동 자체만으로도 그냥 인슐린 없이도 가능하다고요. 네, 운동 중에 근육이 수축하면요. 그 GLUT4라는 포도당 수송체가 세포막 쪽으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직접 근육으로 이렇게 끌어옵니다. 인슐린 도움이 딱히 필요 없는 거죠. 아, 인슐린 없이도 운동만으로 당을 쓰는군요. 바로 이 메커니즘 덕분에 운동을 통해서 섭취한 탄수화물을 지방으로 보내는 대신에 근육에 우선적으로 저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리컴포지션의 중요한 원리 중 하나가 됩니다. 운동으로 근육이 포도당을 바로 가져다 쓴다는 거군요. 그럼 운동 직후에는 근육 상태가 뭐 좀 특별해지나요? 운동 직후에는 근육이 영양소를 아주 잘 빨아들이는 상태가 돼요. 이걸 이제 흔히 근육 스펀지 상태라고 부르기도 하죠. 근육 스펀지요? 네, 고강도 운동으로 근육 안에 글리코겐이 많이 비워지고 동시에 인슐린 민감도도 아주 높아지거든요. 이 특별한 상태는 운동 끝나고 나서 한 3시간 정도, 이때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기회의 창이라고 부릅니다. 기회의 창. 들어본 것 같아요. 그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거군요. 그럼 반대로 운동 전에는 왜 탄수화물을 먹으라고 하는 걸까요? 그냥 힘내려고 먹는 건가요? 운동 한두 시간 전에 탄수화물을 먹는 건 물론 운동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는 목적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운동 중에 근육 단백질이 에너지로 분해되는 걸 막아주는 이른바 단백질 보존 효과가 있습니다. 아, 근손실을 막는 역할. 네, 그래서 이때는 현미밥이나 고구마처럼 좀 천천히 소화되는 복합 탄수화물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줘서 더 좋습니다. 운동 전 섭취는 근손실 방지 역할이 크군요. 그럼 운동 끝나고 나서는 왜 또 탄수화물을 먹어야 할까요? 그냥 고갈된 에너지 채우는 것 말고 다른 이유가 있나요? 운동 후 탄수화물 섭취는 물론 고갈된 글리코겐을 가장 빠르게 다시 채우는 게 첫 번째 목표고요. 동시에 우리 몸 상태를 근육이 분해되는 이와 상태에서
근육을 합성하는 동화 상태로 전환시키는 아주 결정적인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스위치 역할이요? 네, 어떤 연구를 보면 운동 후에 한 2시간 안에 탄수화물을 안 먹으면 글리코겐 합성 속도가 거의 절반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도 해요. 몸의 모드를 바꾼다는 게 흥미롭네요. 그럼 운동 후에는 어떤 탄수화물이 좋은 건가요? 아무거나 괜찮나요? 특히 흡수가 빠른 탄수화물은 인슐린 분비를 확 촉진시키거든요. 그러면 포도당뿐만 아니라 단백질의 아미노산까지 근육세포로 효과적으로 운반해서 근성장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보통 운동 후 30분에서 2시간 사이, 이때 빠른 탄수화물이랑 단백질을 같이 먹는 게 좋다고들 하죠. 그렇다면 모든 운동 후에 다 똑같이 많이 먹어야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가볍게 팔 운동만 조금 한 날에도요. 그건 좀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운동 강도나 지속 시간, 또 얼마나 많은 근육을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필요한 탄수화물량이 다 달라요. 강도 높은 하체 운동을 했다면 당연히 많은 양이 필요하겠지만 가벼운 상체 운동 후에는 그보다는 훨씬 적게 먹어야겠죠. 조절이 필요하군요. 특히 리컴포지션처럼 근육 보존이 중요한 상황에서는 공복 상태로 너무 고강도 운동을 하는 것은 근손실 위험을 높일 수 있으니 피하는 게 좋습니다. 운동 후에 먹는 탄수화물은 에너지 보충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아주 강력한 동화작용 신호이면서 동시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근육을 분해하는 작용을 억제하는 항희화 작용 신호이기도 합니다. 탄수화물을 우리 몸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정보 전달 분자처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걸 먹으면 몸은 이제 에너지가 충분하니까 근육을 만들고 회복할 시간이다, 이런 신호로 받아들이는 거죠. 운동 후에 빠른 탄수화물로 가끔 말토데스트린이나 덱스트로스 같은 파우더 형태의 제품도 보이던데 이건 좀 어떤가요? 이런 빠른 탄수화물 파우더는 소화 과정이 거의 필요 없이 흡수돼서 혈당을 아주 빠르게 높이고 강력한 인슐린 반응을 끌어냅니다. 거의 미리 소화된 설탕처럼 작용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이건 그냥 음료수처럼 아무 때나 먹어도 되는 건가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이 파우더들의 어떤 전략적인 가치는 오직 고강도 운동 직후 기회의 창이라는 아주 제한된 시간에만 발휘됩니다. 그때는 빠른 글리코겐 재충전이나 아미노산 운반 효과를 최대로 누릴 수 있지만 운동과 전혀 상관없는 시점에 섭취하면 오히려 지방 축적을 일으키고 장기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높일 수도 있어요. 단순한 간식이나 음료가 아니라 특정 생리 반응을 유도하기 위한 어찌 보면 양리학적 도구처럼 접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평상시에는 어떤 탄수화물을 먹는 게 좋을까요? 파우더 말고. 평상시 식단은 당연히 현미나 귀리, 통밀빵, 콩종류, 고구마처럼 섬유들이 풍부한 느린 탄수화물, 다시 말해 비정제 복합 탄수화물 위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들은 천천히 소화되면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고 포만감도 높여주고요. 또 비타민이나 미네랄 같은 미량 영양소도 함께 얻을 수 있죠. 역시 자연식품 형태가 제일 좋다는 말씀이시군요. 근데 요즘 보면 귀리분말 같은 느린 탄수화물 보충제도 있던데요. 이건 어떤가요? 편리하긴 하죠. 하지만 역시 자연식품 형태의 느린 탄수화물이 영양적으로 더 완전하고 포만감도 더 높습니다. 가공된 보충제는 아무래도 일부 영양소가 손실될 수 있고 포만감도 좀 덜하죠. 보충제는 어디까지나 식사를 보완하는 보조제로 활용해야지 자연식품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탄수화물을 고를 때는 단순히 이게 단순당이냐 복합당이냐 하는 것보다도 정제되었느냐 비정제되었느냐, 이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가공되지 않은 자연 상태에 가까운 것을 선택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탄수화물 섭취 타이밍과 종류에 대해서 쭉 이야기했는데 섭취량을 좀 조절하는 탄수화물 사이클링이라는 전략도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건가요? 탄수화물 사이클링은 말 그대로 훈련 스케줄에 맞춰서 탄수화물 섭취량을 조절하는 전략입니다. 아주 간단히 말하면 운동 강도가 높고 에너지 소모가 많은 훈련일에는 탄수화물 섭취를 늘리고요. 활동량이 적은 휴식일에는 이걸 줄이는 방식이죠. 운동하는 날이랑 쉬는 날이랑 다르게 먹는 거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거죠? 내 칼로리 부족 상태를 만들어요. 그럼 인슐린 수치가 낮아지면서 지방 연소를 촉진하고 인슐린 민감성도 개선하는 효과를 노릴 수 있습니다. 이때 근손실을 막기 위해서 단백질 섭취는 훈련일이든 휴식일이든 모두 충분히 높게 유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리컴포지션의 성공은 어쩌면 일일 칼로리 수지보다는 주간 평균 칼로리 균형에 더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일에 약간 칼로리를 더 먹고 휴식일에 좀 덜 먹어서 결과적으로 주간 총 칼로리가 자신의 유지 칼로리 수준에 가깝게 맞춰지면 이론적으로는 근육 성장과 지방 감소를 동시에 달성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탄수화물 사이클링은 주기적으로 고탄수화물 식사를 할 수 있게 해주니까요. 만성적으로 칼로리를 너무 낮게 제한하는 다이어트에서 흔히 나타나는 대사율 저하나 어떤 심리적인 피로감 같은 부작용을 완화하고 식단을 꾸준히 지켜나갈 가능성을 높이는 실용적인 장점도 있습니다. 단순히 생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어떤 행동 심리적인 측면까지도 고려한 좀 더 지속 가능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BCAA나 EAA 같은 보충제들 있잖아요. 근육 만드는 벽돌, 그러니까 아미노산을 직접 넣어주면 근육이 더 잘 만들어질 거다. 뭐 이런 논리죠. 네, 그게 근육 이꼴 단백질 이꼴 아미노산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럴듯하게 들리긴 하는데요. 그렇죠. 직관적이잖아요. 근데 실제 근육 단백질 합성은 그냥 벽돌만 쌓는 게 아니거든요. 20가지나 되는 아미노산 부품이 그 정확한 설계도 따라서 딱딱 맞는 순서랑 비율로 조립돼야 하는 아주 복잡한 공정이에요. 아, 20가지 전부 다요? 네, 특히 필수 아미노산 9가지 중에 하나라도 모자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딱 멈춰버립니다. 근데 BCAA에는 3가지, EAE에는 뭐 9가지만 주니까 전체 공정에 필요한 부품을 다 주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부족한 거죠. 특히 그 요즘 많이 하는 리컴포지션, 그러니까 근육 늘리고 지방 빼는 거요. 이걸 하려면 단백질 잘 챙겨 먹는 게 엄청 중요하잖아요. 아주 중요하죠. 그러면 이미 닭가슴살이든 뭐든 단백질 잘 먹고 있는데 거기다 BCAA나 EAA를 또 먹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좀 중복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리컴포지션 하려고 고단백 식단, 뭐 닭가슴살, 계란, 아니면 유청 단백질 드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보통 그렇죠. 거기에는 이미 필요한 모든 종류의 아미노산이 그것도 아주 이상적인 비율로 충분히 다 들어있거든요. 유청 단백질 한 스쿱 정도만 해도 근육 만드는 과정을 충분히 강력하게 자극할 수 있어요. 아, 유청만으로도요? 네. 그래서 단백질 섭취가 이미 충분하다면 굳이 BCAA나 EAA를 추가로 먹는다고 해서 근육 합성에 뭐 특별히 더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완전한 단백질, 예를 들어 유청 단백질 먹는 것보다 효과는 떨어진다. 이게 지금 과학계의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그럼 뭐 공복에 운동할 때 근육 빠지는 거 막아준다거나 아니면 운동하고 나서 막 아픈 거 근육통 줄여준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공복 운동 시 근손실 방지. 그거라면 차라리 BCAA보다는 그냥 소량의 유청 단백질 드시는 게 근육 합성까지 생각하면 더 낫고 비용 면에서도 더 효율적이에요. 유청 단백질이요? 예. 그리고 근육통 감소 효과는 그 연구들을 자세히 보면 대부분 아무것도 안 먹은 그룹이랑 비교한 결과예요. 이미 단백질 잘 챙겨 드시는 분들한테 BCAA가 추가적으로 근육통을 더 줄여줄 가능성은 사실 매우 낮다고 봐야죠. 류신이 뭐 스위치 역할 한다고는 하던데? 류신이 그 아나볼릭 스위치 역할을 하는 건 맞는데요. 그것도 다른 모든 아미노산들이 같이 있을 때 효과가 제대로 나는 거지 혼자서는 좀 힘듭니다. 결국 BCAA나 EAA는 글쎄요. 좀 비싸면서 효과는 떨어지는 선택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다음으로 팻버너 얘기 좀 해볼까요? 이거 하나를 먹으면 막 신진대사 올라가서 지방이 탄다 이런 거요? 네. 팻버너. 정말 솔깃하죠? 네, 엄청 매력적인데 근데 이게 자칫하면 아, 이거 먹으니까 칼로리 좀 덜 신경 써도 되겠지 이런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점입니다. 팻버너가 실제로 우리 몸 에너지 소비를 늘리는 양이 하루에 뭐 많아봐야 한 100에서 200kcal 정도예요. 100에서 200이요? 그게 어느 정도죠? 그냥 가볍게 한 20분 걷거나 아몬드 한 줌 정도 먹는 칼로리. 리컴포지션 하려면 칼로리 적자를 정말 정교하게 관리해야 하는데 이 정도는 뭐랄까 거의 의미 없는 수준의 변화죠. 정말 미미하네요. 네, 여러 연구 결과를 모아서 분석한 메타 분석 논문들을 봐도요. 팻버너 먹은 그룹이랑 안 먹은 그룹이랑 체중 감량 차이가 뭐 임상적으로는 거의 의미 없는 수준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0.5kg 미만이라든지. 효과는 별로 없는데 혹시 뭐 다른 안 좋은 점은 없을까요? 뭔가 대가가 있다든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수면하고 회복의 질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아, 잠이요? 네, 대부분 팻버너에는 각성제, 특히 카페인이 엄청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게 잠드는 것만 방해하는 게 아니라 잠의 질 자체를 떨어뜨려요. 깊은 잠이나 렘 수면 시간을 줄여버리니까요. 그러면 회복이 잘 안 되겠네요. 그렇죠.
제대로 못 자면 회복이 안 되고 그럼 근육 성장이나 지방 감소 둘 다 어려워지는 거죠. 오히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는 올라가고 근육 만드는 호르몬 분비는 줄고 인슐린 저항성은 높아지고 완전히 리컴포지션 목표랑 반대로 가는 몸 상태를 만들 수 있어요. 악순환이네요. 네. 게다가 이야기 지방 태워주겠지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은근히 식단 관리에 대한 긴장감을 풀게 만들어요. 결국 꾸준히 칼로리 적자 상태를 유지하는 걸 방해하는 심리적인 덫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메스 게이너는 어떤가요? 이게 메스 붙는다고 하니까 운동 막 시작하신 분들이 근육 늘리려고 리컴포지션 목표인데도 이걸 드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근육은 늘리고 지방은 줄이려는 리컴포지션의 그 정교한 영양소 재분배 전략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죠. 리컴포지션이 아주 세밀한 메스 작업이라면 게이너는 그냥 덤프 트럭으로 막 쏟아붓는 거랑 비슷해요. 그럼 게이너 먹으면 결국 원치 않는 살, 그러니까 체지방만 늘기 쉽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과도하게 들어온 칼로리는 대부분 지방으로 쌓여서 체지방 빼려는 목표랑 정면으로 부딪히죠. 또 단순당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혈당이란 인슐린 수치가 막 치솟아요. 이러면 인슐린 저항술이 높아질 수 있고 영양소가 근육으로 가기보다는 지방으로 더 쉽게 저장되는 그야말로 최악의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체지방이 갑자기 확 늘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으로 바뀌는 효소가 활성화돼서 근육 성장에도 안 좋고 소화기관에도 부담이 크고요. 아, 정말 리컴포지션과는 상극이네요. 네, 메스 게이너는 리컴포지션의 거의 안티테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사로 정말 칼로리 채우기 힘들다. 그러면 차라리 그냥 과일이나 오트밀, 단백질 파우더, 좋은 지방 같은 거 넣어서 직접 쉐이크 만들어 드시는 게 훨씬 현명한 방법입니다. 결국 오늘 얘기한 BCAAA, 팻버너, 메스 게이너 전부 다 리컴포지션 목표에는 별 도움이 안 되거나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되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보충제를 자꾸 찾게 되는 그 이면에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본적인 문제라면요. 바로 마법의 알약을 찾으려는 심리죠. 뭐랄까, 노력은 적게 하고 결과는 크게 얻고 싶은 그런 욕구요. 이게 이런 보충제에 대한 기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지름길을 찾는 마음. 네. 하지만 리컴포지션의 성공은 그런 지름길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꾸준히 운동 강도를 높이는 거, 목표에 맞게 정말 잘 짜인 영양 섭취, 그리고 충분한 잠과 스트레스 관리를 통한 회복, 이 기본적인 것들, 큰 바위들을 꾸준히 해나가는 일관성만이 진짜 변화를 만들어요. 기본에 충실해야 하는군요. 네, 마법의 알약 찾느라 시간 쓰고 돈 쓰고 또 정신적인 에너지 쓰는 건요. 정작 중요한 그 기본 원칙을 실천할 기회를 빼앗는 어찌 보면 기회비용 낭비일 수 있습니다. 운동 정보 너무 많고 복잡하셨죠? 저희가 믿음직한 운동 나침반이 되어 핵심만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운동하며 똑똑해지는 경험, 구독 버튼으로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어떤 주제가 궁금한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대신 연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처럼 듣는 세계적인 운동 정보였습니다.